정책연구회 세미나에서 핀란드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죠? 예, 예. 네. 핀란드의 뭐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나요? 예, 그 핀란드의 복지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핀란드 복지제도가 경제 성장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예, 아주 재미있는 그 흥미로운 주제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스웨덴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알려지고 그랬는데 핀란드에 대해서는 말들은 많이 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예, 예. 그래서 우선은 핀란드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역사적인 경험을 했는지 간단히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핀란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굴곡이 많은 나라였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중세 이후에 1809년까지 스웨덴의 식민지로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이랑 러시아랑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가 이기고 나서부터 러시아의 자치령으로 러시아 땅이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그 핀란드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군요. 예예. 그다음에 1918년에는 이제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니까 핀란드에서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이른바 그 사회주의 진영과 그 자본주의 진영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내전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백군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진영이 이긴 다음에 네. 그 적군에 대한 아주 가혹한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인구가 한 300만 명 조금 넘었었는데 당시 한 3만 명 이상이 그 탄압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네. 그 이후에도 이 2차 대전 때 그 독일이 침공을 해가지고 네. 독일이 항복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뜬금없이 다시 러시아와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러시아와 전쟁에서 당연히 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게 되니까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그 러시아에 이제 뭐 전쟁 배상 같은 걸 물어주느냐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네. 이제 그런 경험이 그러면 있습니다. 독일하고 그 같은 편으로 해서 그렇죠. 싸운 독일이 건가요? 침공해서 이겼으니까요. 그 아주 저기 뭐 그 상당히 그 재밌네요. 러시아에서는 백군 홍군이 싸워가지고서는 적군이죠. 적군이 이겼고, 예, 예. 그 이제 핀란드에서는 러시아 혁명 비슷하게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다가 이 백군한테 예, 예. 뚫겨 맞아서 깨지고.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도 뭐 언제 1917년? 예, 예. 17년 그렇게 늦게 하고 독립하면서 또 이제 좌우가 이제 갈라져 가지고 또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겪고 우리나라의 그 분단 상황이 많이 연상이 되고 그리고 항상 뭐 스웨덴이나 뭐 주변 국가한테 그 점령당하고 식민지 지배받고 그런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많이 그렇네요. 그런 역사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그 핀란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좌나 우와 같은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국가로서 핀란드의 생존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제 실용적인 이데올로기보다는 실용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문화를 갖게 되었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좌우가 이렇게 강하게 대립하면은 결국은 이제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크게 되니까 가능하면 싸우지 말고 합의하자 하는 합의의 정신을 핀란드가 이제 갖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요약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재밌네요. 우리나라가 만일에 분단이 안 됐으면은 우리나라도 핀란드처럼 좌우가 막 서로 싸우다가 핀란드처럼 이제 서로 싸우면 깨지니까 뭐 실용 노선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갔으면 또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죠.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무슨 뭐 종북 논쟁이니 뭐 이런 것도 없고 그죠? 자 그런데 2차 그 세계대전에서 이제 패해가지고 그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뭐 상당히 그 폐허 비슷하게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그 후에 경제 성장을 하게 됐나요? 그러니까 핀란드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이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핀란드라는 나라는 대체로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산업화가 굉장히 늦어진 나라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라가 그 산림 자원이 많다 보니까 주로 이제 목재 같은 걸 가공하거나 아니면 가공해서 수출하는 그런 이제 1차 산업 중심의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이후 7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비교적 산업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제조업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고요. 물론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많이 뒤처져 있던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에 그 정보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제적으로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발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게 된 거죠. 그 굉장히 이 유럽 본토 나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경제 성장이 뒤늦게 발동이 걸리고 이루어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9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게 됐다. 근데 그러면 성장의 어떤 주요 동력 같은 게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그 모델로 해서 이렇게 뭐 해외 시장에 의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핀란드는 그러니까 이제 핀란드가 정보통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된 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째는 이제 70년대부터 그 첨단 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뭐 여러 가지 교육제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인력 양성에 지원하게 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정부에서 그 벤처 사업가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구를 만들어서 그걸 운영함으로써 이제 그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쉽게 산업화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이 경제 성장을 겨니는. 근데 이제 우리랑은 조금 다른 게 우리는 이제 그런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양적 투입을 강조해서 계획을 미리 세워가지고 한 측면이 있다고. 여기는 이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들이 자금이 부족하거나 혹은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거를 이제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정책을 쓰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복지제도가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스웨덴도 그렇습니다만 핀란드처럼 이렇게 보편주의적인 복지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사업하다 실패하더라도 그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창의력을 극대화시켜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시장에.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쉽게 이걸 사업하지 못하고, 뭐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가 다니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한계랄까 문제들이 있게 되죠. 근데 이제 복지제도가 그런 부분, 두려움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시 또 경제 성장의 한 축이 되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핀란드는 뭐 경제 발전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경제 발전 수준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뭐 1인당 GDP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그렇게 뛰어나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닙니다. 제가 여기 모임 오기 전에 최근 자료 봤더니 작년에 38,000불 정도 되더라고요. 1인당 GDP가. 근데 이제 1인당 GDP가 그 정도면 유럽 수준에서 보면 그 OECD 기준으로 보면 뭐 중간보다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OECD가 평균이 한 36,000불 정도 되니까요. 크게 아주 잘 산다 하는 나라라고 보면 좀 어렵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OECD 통계라고 보면 제일 잘 사는 나라는 뭐 8만 불을 찍더라고요. 1인당 GDP를. 저기 룩셈부르크 조그만 나라가 찍던데 그런 거에 비하면 도시국가죠, 도시국가.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보통 큰 나라들 잘 사는 큰 나라들이 이제 4만 불 레벨 찍으니까 4만 불 수준 정도가 되니까 그런 거에 비교하면 이 핀란드가 뭐 아주 잘 사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찍는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뭐 딴 생각이 나는데 뭐 부산 찍고 예. 대구 찍고 뭐 이런. 근데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뭐 늦게 후발 말하자면 이제 공업국가로 정보통신기술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정부가 국가가 이렇게 후견인 역할하는 식으로 해서 그 성장을 거기까지 했는데 뭐 그 사이에 뭐 경제 위기 이런 거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1990년대
들어서면서 스웨덴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핀란드도 경제 위기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뭐 GDP가 경제 위기 기간 동안 뭐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네. 그럼 이 경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게 언제부터 언제 사이? 90년에서 뭐 대충 한 93년 4년 그 사이입니다. 아, 그러면 성장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경제 그러니까 위기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정보통신 산업으로서 핀란드가 두각을 나타낸 건 경제 위기를 겪고 나서부터라고 90년대 후반부터. 예.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심지어 보통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은 잘 사는 사람들은 부를 누리고 못 사는 사람들은 이제 뭐 부가 줄고 이제 망하고. 이런 이제 일반적인 패턴인데 너무나 심해서 모든 계층에서 다 소득이 줄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 핀란드에 가서 학자를 인터뷰를 하니까 네.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90년대 경제 위기를 이제 가혹한 경제 위기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경제 위기가 핀란드 경제를 이렇게 전환시키는 한 계기가 된 게 경제 위기 과정에서 산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이제 일종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기존의 산업 네. 가지고는 안 되니까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뭐 나라 전체가 이제 고민을 했던 측면들이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경제 구조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씨앗들은 이미 이제 뭐 80년대부터 뭐 첨단 분야의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그 벤처 자본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원 정책들을 마련한다든지 또는 뭐 복지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그 경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다든지 하는 뭐 이제 그런 배경들이 이제 경제가 위기의 상황이 오면서 경제를 급속하게 재편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맞이하게 되어서 이제 만개된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90년대 말에 네. 위안 그 위기를 겪었는데 그 핀란드에서 그 경제 위기는 그 어떤 원인 때문에 생겼나요? 이게 우리나라나 핀란드나 대부분 경제 위기가 오는 부분 이제 금융 부분이 문제가 돼서 오게 되는데요. 네. 그 이제 핀란드도 그 집값이 막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많이 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럽에 독일 같은 데가 이제 금리를 올리니까 핀란드도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꿔쓴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빚을 못 갚게 되는 거죠. 가계 부채.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요새 큰 문제인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핀란드가 그 소련의 식민지였던 적도 있고 해서 그 냉전이 끝나기 이전까지 소련과의 교육이 전체 교육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반 이상을 이제 소련과의 교육에서 차지했었는데 이제 스웨덴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웨덴하고 또 가깝지 않나요? 아까 핀란드는 핀란드는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바다를 건너서 이쪽 대륙 쪽에 붙어 있죠. 핀란드는. 그러니까 스웨덴하고 붙어 있잖아요. 아니 스웨덴이랑은 강이 바다가 있는 거고요. 러시아하고 러시아랑 붙어 붙어 있나요? 있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그 사회주의까지 몰락하면서 90년대 그 엄청나게 수출을 하던 시장이었던 러시아 시장이 이제 수출 못하게 되는 러시아 그런 경제가 이제 문제가 겹치게 되면서 이제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그런. 그러면 외부에서 이제 온 원인도 있고 아까 얘기한 땅값, 주택값 이게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고 독일에서 또 금리 올리고 이런 것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적인 외적인 요인들이 이렇게 복합해서 발생하고. 근데 그게 요즘에 이제 그 남유럽의 이제 그 재정 위기 이런 거 얘기할 때 일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얘기 많이 하는데 과도한 복지비 지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재정 위기 경제 위기 이런 식으로 발생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하고는 좀 관련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복지 지출을 줄여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핀란드 같은 경우는 그 EU에 가입돼 있는 나라니까 그 유럽 연합에서
그 얘기하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기준도 이제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게 국가 그 적자를 정부 적자를 그 GDP 3% 이내로 맞춰라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복지지출 늘려야 되는데 그걸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뭐죠? 그 유럽 연합의 그 3% 그 기준이 그 90년대부터 있었나요? 그럼? 그러니까 가입하는 조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복지비를 줄이는 식으로 그 경제 위기의 그 결과가 됐다고 그랬는데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이제 핀란드에서 첫 번째로 한 거는 일단 그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출품의 가격이 싸지니까 수출이 좀 증가하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제를 급속히 첨단 산업 분야로 이왕 이제 뭐 기존 산업들은 다 망해버렸으니까 첨단 산업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수출을 굉장히 또 활성화시킨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그 무지개 연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좌우 모든 정당들이 다 연정에 참여하는 이제 독특한 이제 집권 구조를 그 이루게 되는데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모든 정파가 참여하는 그 정부 구조를 갖게 됨으로써 예를 들면 뭐 임금 인상 같은 걸 억제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이제 부수적 효과들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노키아 생각이 나네요. 이게 그 말하자면 이제 핀란드의 그 수출 상품 중에는 굉장히 유명하고 큰 거였고 그래서 제 기억에는 이제 아이폰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 점유율이 핸드폰 시장 점유율이 특히 이제 유럽 같은 데는 거의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렇게 시장을 점유하고 그랬는데 그 노키아가 뭐 망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인수 합병됐던가요? 마이크로소프트에 그 합병이 됐죠. 우리가 보기에는 노키아가 그게 넘어가고 망하고 그러면은 핀란드 경제에도 굉장한 타격이 주어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노키아가 이제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핀란드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어 왔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핀란드 경제에서 노키아가 차지하는 위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키아가 한창 잘 될 때 핀란드에서 노동력 중에 한 1% 정도 고용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게 뭐 더 떨어져서 안 되네요. 0.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노키아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하는 분들은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공장에서 생산을 하지 핀란드 자체에서 생산하는 건 이제 거의 없으니까요. 주로 이제 뭐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든지 그런 측면에만 집중을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노키아 이외에도 핀란드가 이제 굉장히 그 ICT 산업 쪽에서 그 다양한 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앵그리버드라고 게임 해보셨죠? 그 앵그리버드라고 그 오락 게임 중에 그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만드는 회사도 핀란드 회사고요. 아마 젊은 분들은 다 해보셨을 텐데, 그다음에 이제 저도 못 해봤습니다만 뭐 클래시 오브 클론인가 뭐 이렇게 성져가지고 뭐 싸우고 뭐 이런 또 뭐 게임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핀란드 회사에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양한 그 정보통신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핀란드에 오히려 노키아에서 해고된 사람들을 흡수하는 일종의 그 풀이 된다고 얘기들 하곤 합니다. 그 점에서 그 노키아가 망하는 게 충격이 없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핀란드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이제 핀란드 그러면은 북유럽 모델로서 이제 그 뭐 스웨덴이나 뭐 주변 그 나라들하고 다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북유럽 모델, 뭐 노르딕 모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핀란드의 그 복지 체제라고 할까요? 아니면 복지 제도 예, 예. 이거는 뭐 어떻습니까? 뭐 스웨덴하고 비교를 하시든지 아니면 또 특징적인 거. 뭐 스웨덴과 핀란드는 이제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핀란드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스칸디나비안도 넓게는 이제 노르딕이라고 그냥 아이슬란드인가요? 거기 옆에 있는 것이 이제 거기 그 바다로 이렇게 예. 갈라진 데가 북해죠, 북해. 예. 다 노르딕. 그래서 북쪽이라는 뜻이죠. 그게. 예, 예. 노르딕. 그 노스시. 노르딕이라는 노르딕의 일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 생각을 좀 강하게 갖고 있는. 거기도 그 조상을 보면 이제 저거 바이킹족이겠죠. 그러니까 핀란드는 좀 애매합니다. 핀족이라고 또 따로 예, 예. 있던가요? 근데 이제 그 실제 핀란드에는 스웨덴 출신의 사람들이 그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식민지 지배를 오래 네, 했어요. 그래서 그 스웨덴 당이 있습니다. 정당당에. 네, 그래요? 그다음에 스웨덴어가 공용어입니다.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 일본당 있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그 의석수도 한 10석 정도. 제일 많이 하는 의석이 한 40석 정도 내외로 가져가거든요. 근데 한 10석 정도, 구석에서 10석 정도 이렇게 스웨덴당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용어가 스웨덴어라서 이렇게 시가지 안내판 같은 경우도 핀란드 말로 돼 있고, 밑에 스웨덴 말로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표시가 아니, 돼 있어요. 러시아가 그 스웨덴 다음으로 저기 식민 지배를 했었는데, 예. 러시아 말은 공용어가 아니고. 예, 스웨덴 말이 공용어더라고요. 이게 러시아의 흔적은 이제 제가 그 핀란드 자료조사서 갔을 때 그 국립박물관이라는 데 갔었는데, 거기 이제 그림들이 쫙 걷혀 있는데 주로 그 핀란드를 식민지로 지배했을 때 와 있었던 그 지배자, 러시아의 그 귀족들이겠죠. 뭐 그 사람들 초상화들만 이렇게 쫙 붙어 있더라고요. 그 국립박물관이라는 데에서 아, 이 나라가 러시아의 지배를 오래 받아서 이렇구나. 문화유산 이래 주로 이런 것들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근데 스웨덴을 가면은 그 박물관 가면 이제 그 예. 뭡니까 바이킹족들이 예. 타던 그 예. 이런 이제 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홀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핀란드도 바이킹족하고 옛날부터 싸우거나 예.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희가 얘기가 좀 예. 옆으로 갔는데 예. 그 복지 체제 얘기 말씀드리면 이제 그 핀란드는 스웨덴으로부터 복지 체제를 많이 이렇게 모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스웨덴과 이제 유사한 복지 체제, 복지 제도를 갖고 있다는 말씀 첫째 드릴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 소득 보장 제도가 연금이나 이제 실업보험 같은 게 대표적인데 그 이중 체제로 돼 있다. 이중 체제 뭐 조세 기반으로 한 거, 그다음에 사회보험 예. 기반으로 한 거 이 두 개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한테 혹은 지금은 좀 달라져서 그 자산이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제외하고 노후에 자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 특히 이제 그 소득과 관련돼서 사회보험의 형태로 받는 연금이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을 빼고 많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조건 예산으로 일정한 금액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자기가 그 월급에서 일정도 냈던 돈을 모아서 이제 사회보험의 형태로 또 연금을 받고 있고요. 실업보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게 그 실업보험 수급 기간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일자리를 못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업 그 부조라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그냥 또 돈을 조금 주는 뭐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 스웨덴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비 보장하는 거하고 다른 건가요? 그 최저생계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업 상태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거나 이런 것을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소득이나 자산이 이제 일정 기간 이하면 주는 거고요. 물론 이제 핀란드에도 그런 제도가 있고요. 또 따로 있고. 예, 따로 있고. 그다음 이제 실업과 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이제 제일 큰 제도라 두 가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는 이 애를 낳아서 돌보는 것과 관련된 어떤 국가의 책임이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부각시켜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애를 낳으면 엄마 아빠가 최소한 1년은 그 출산 휴가를 쓸 수가 있고요. 양육 휴가고 출산 휴가를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절에 받던 월급의 60, 70% 정도를 네.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인 그런 이제 제도들에 예. 대해서는 예. 좀 이따 다시 얘기하려고요. 예. 이제 크게 봐가지고 뭉뚱그려서 이제 핀란드의 복지 체제가 예. 갖는 어떤 특색. 특색.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스웨덴하고 예. 이제 비슷하다 예. 그런 얘기를 하셨고, 예. 그 다음에 조세 기반으로 해서 재정적으로 예. 복지 문제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서 하는 거, 이 두 개를 같이 가다 이중적으로 그까지 얘기를 하신 셈인데, 예. 그 그러면은-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비중은 네. 사회보험 쪽이 훨씬 이제 뭐- 크죠. 어, 왜냐하면 이제 국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국가 예산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보다는 네. 사람들이 이게 자기 소득의 일부를 내서 쓰는 사회보험 예산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조세 기반 복지 국가가 아니잖아요. 아, 사회보험이 더 비중이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그 복지 비중을 따지면 사회보험 쪽이 훨씬 더 큽니다. 스웨덴도 그러면? 그렇죠. 스웨덴도 훨씬 더 크죠. 그러면 그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거 다 잘못됐는 거예요. 그 부분은 조세 기반 소득- 북유럽 네. 조세 기반 복지 국가다 이래가지고 사회보험 제도가 거의 없는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사회보험의 문제가 소득보장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우리가 조세 기반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를 돌보거나 아니면 뭐 애를 교육시키거나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아픈 노인을 돌본다든지 병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들을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는 거죠. 그거 참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예. 가지고 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뭐 복지 국가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치 복지 시스템을 북유럽에서는 예. 거의 세금 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가려면 세금을 올려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점에서는 사회보험의 비중이 그렇게 크다는 거는 이 일반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으네요.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랑 비교하자면 우리나라는 이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에서도 국가가 하는 비율이 너무 작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걸 늘리기 위해서라도 뭐 증세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정부 재정을 늘리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또 약간 맥락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 진짜 저도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은 또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제 그런 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게 됐는지 요게 이제 또 궁금한데 뭐 흔히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서 이제 노동자 민중들이 막 이제 저항하고 욕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국가가 피동적으로 뭐 비스마르크처럼 사회보험 제도를 막 만들어서 이제 그 불만과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서 해결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됐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하나는 노동운동의 승리 또 정치적으로 이제 노동당이나 사회민주당으로 이제 해서 집권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복지 국가 체제가 이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는 소극적인 방식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서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핀란드 경우는 아까 좌우가 이렇게 막 치열하게 싸우고 그랬던 역사도 얘기하셨지만 어떻습니까? 핀란드는 우선 이제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복지도 발전이 늦었다는 말씀 드렸었던 것 같아요. 경제 성장도 늦고. 이제 그렇게 됐던 이유가 가능하면 합의를 통해서 복지들을 도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복지들을 비교적 늦게 도입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핀란드 같은 경우는 1960년대까지도 농업 부분의 규모가 상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농민당의 힘이 이제 상당한 어떤 비율을 차지할 수 있었고 주로 이제 자영농들의 그렇죠. 그 지지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하고
삼인당이 대변하는 노동자의 이해를 방해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이제 충돌하게 되면 삼인당이 농민당을 압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노농 동맹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도시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위한 뭐 사회보험제도 같은 거, 연금 같은 걸 먼저 도입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슈가 됐을 때 삼인당은 그걸 하고 싶었지만 농민당이 반대해서 그걸 못하는 거죠. 대신 아예 농민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연금제도, 보편적인 연금제도를 먼저 하자. 먼저 이런 식의 이제 그 변화들이 나타나는. 그게 상황에 맞는 그 방법인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애초부터 정당 전략이 보편주의적 복지 전략을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좁게 설정된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심지어 이제 중간층까지 포함하는 이해관계를 이제 보장하는 복지제도를 만들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르게 3인당이 훨씬 더 좁게 그 정의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보장하는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췄고. 그 지금 뭐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이제 복지 국가로 가는 경로를 이제 그 보면은 지금 이제 독일하고 아주 다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뭐 스웨덴이나 독일처럼 노동자들 뭐 조직률도 높고 정치 세력화도 많이 되고 또 대중적인 지지도 많고 이래서 이제 노동운동 중심으로 이걸 이제 복지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꽤 많이 있는데, 핀란드 모델을 봐라 이러면 우리나라한테 좀 더 비슷한 그런 조건이 아니. 근데 이제 우리는 자영업자들이 많지만요. 우리나라와 핀란드와의 다른 점은 핀란드는 옆에 스웨덴이 있고 우리나라는 옆에 일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핀란드는 그 복지제도를 만들 때 그 모방의 대상으로서 스웨덴을 삼고 있으니까 스웨덴의 어떤 보편주의적인 성격들을 이제 특히 사회 서비스에서 많이 가져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방의 대상으로 일본을 삼다 보니까 이제 그 일본 기본 틀이 이제 기본 틀이 다른 겁니다. 일본의 어떤 제도들을 많이 갖고 와서 북부 국가들과는 이제 다른 제도적 세팅이 된 거고, 이런 다른 제도적 세팅 아래서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게 뭐랄까 본격적으로 복지국가로 이렇게 그 자리 잡기 시작한 게 되게 언제쯤인가요? 보통 이제 대부분의 그 유럽 나라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복지국가로 갔다. 그리고 장기 경제 경제 호황을 한 70년대 초까지 하면서 복지국가가 엄청 발전을 하고. 그 핀란드 같은 경우는 뭐 한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이 되어야 주된 여러 가지 복지제도들이 이렇게 모습을 갖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뭐 계속 강조합니다만 다른 유럽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뒤처진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좀 말았는데 아까 뭐 핀란드의 이 복지 제도 중에 아주 이제 중요하고 큰 게 연금하고 실업보험. 실업보험.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제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잘 하고 있는 것도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일 그 소득 보장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 체계로 구성된 연금이나 실업보험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자기가 보험료를 내서 받는 것하고 자기 소득이 너무 낮을 경우 나라에서 이제 조세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제도를 병행하기 때문에 이제 갖는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건, 첫째는 노동시장에서 실패한 사람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보험이랑 이 기초연금이랑 이 격차가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으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복지가 근로력을 약화시킨다라고 하는 문제를 이런 이제 이중의 소득보장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돌파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사회복지 서비스, 특히 영유아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굉장히 북극까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핀란드도 이제 열심히 하는데요. 네. 뭐 애를 낳으면 애를 그 부모가 최소한 1년은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주고 임금을 지불한다든지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를 그 어디다 맡기고 싶을 때 맡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건 이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1년을 육아 휴가를 준다고요? 예. 출산을 해? 예. 우리나라는 출산 휴가가 지금 3개월로 돼 3개월인가?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죠. 야, 그러면 뭐 굉장히 그 여성들 천국이네요. 1년 근데 이제 뭐 유급 휴가를 주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애를 이제 맡길 때 타가시설 같은 경우도 그 핀란드, 스웨덴 같은 경우는 무료로 알고 있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에 따라서 약간의 금액은 그 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뭐 애가 그 1년 돈 정도의 엄마나 부모가 보호하는 시간 지나고 나면 그런데 맡겨서 그 여성들이 크게 문제 없이 경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충 한 7살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7살이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무상교육이 이제 시작돼서 학교를 무상으로 이제 가게 되죠. 여기서 무상이라는 개념은 학교에 이제 돈을 안 낸다는 소극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나라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좀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학용품이나 이런 것도 교과서 같은 거. 다 이제 거기 교과서 제도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뭐 교재나 아니면 뭐 연필, 노트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다 학교에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는 측면이요. 그 교재 같은 거는 아마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후배들을 위해서 쓰던 거 이제 다시 또 후배들이 이어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네요. 그다음에 뭐 대학도 이제 뭐 물론 무료로 네.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 근데 뭐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히 그 지금 대학생들이 핀란드의 그 교육 제도에 대해서 아주 뭐 거의 열광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이 우리나라 현실에 비춰보면 이 황땡 꿈처럼 이렇게 그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열망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조금 더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 뭐 입시 제도 같은 것도 없죠. 등록금도 없고. 그러니까 입시 제도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가 여기 이제 9년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중학교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직업 학교를 가는 라인이랑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대학을 준비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 라인이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인문계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이 나눠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기에 따라서 이 둘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다가 나는 이쪽 직업 교육 받겠다. 이제 둘을 인문계, 실업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졸업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졸업 시험 점수 혹은 그 각 대학별로 또 입시를 치르는 학교들이 있다고 합니다. 입학 시험을. 그래요? 입학 시험을 치르는 학교. 본고사죠, 우리나라식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점수를 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뭐 경쟁률은 우리보다 훨씬 낮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대학 간 서열 같은 게 있어서 굉장히 그 윗 서열에 있는 학교를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뭐 핀란드나 이런 데는 뭐 북부다 그런 서열이 있는 건 아니에요. 독일보다는 못한 것 같은데요. 그거 보면 독일에서는 그 말하면 이제 고졸자 이제 학력고사 국가고시 같은 걸 보면은 말하자면 이제 대학 입학 자격이 그걸 딱 주어지는 거고. 그러면 자기가 가고 싶은데 아무데나 아무 대학이나 내도 그 다 받아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정원에 넘치면은 대기자 명단에 들어가서 뭐 그 다음 학기나 뭐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본고사 비슷하게 있다 그러니까. 본고사라는 표현은 좀 아니 대학별로 뭐 시험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학별 전형이나 뭐 그런 게 있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독일과 비교해 보면 이쪽이 이제 아무래도 대학 가는 비율이 좀 높으니까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한 40% 내외가 대학 졸업장을 갖는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안 그 돼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없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대학 졸업할 나이에 있는 사람들 따지면 한 70%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최근에 뭐 80% 이상 그게 이제 그 네. 주로 이 교육에 들어가는 재정, 교육 재정이 정부 예산으로 예, 예. 세금으로 이렇게 다 그러니까 OECD 쳐질 거 아니에요. 통계 같은 거 보면은 그 전체 교육비에서 그러니까 정부 재정을 통해서 그 사용되는 비용의 비율이 한 97%, 98% 되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비용들이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걸로 네. 그렇게 그래도 봐도 인구가 인구 문제는 아니겠군요. 그 진학률이 이제 낮으니까 예. 낮으니까 재정 부담도 예, 예. 상대적으로 적다. 그게- 그러면 그거를 차용을 해서 우리나라에다가 대학 무상교육을 한다 이러면은 예, 예. 대학 진학률을 40%로 딱 낮춰버려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돈이 절반밖에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핀란드가 교육에 그러면 돈이 고등학교 예. 졸업해도 예. 독일도 좀 그렇습니다만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개 취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직장에. 예. 근데 우리는 취직을 하려면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예. 핀란드 대학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랑은 조금 이게 대학이 구조가 조금 달라가지고 여기는 뭐 이쪽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일단 들어가면 석사 학위까지 하는 걸로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처럼 4년 해가지고 학부만 마치고 그러면 석사까지 하면은 뭐 5년, 6년, 예, 그렇게 6년인가요?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학 졸업했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는 예. 그런 수준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고 이제 그 중등교육, 그러니까 예. 중고등학교 교육은 상당히 열린 교육, 대안 교육이라고 할 예, 예. 만큼 굉장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획일적으로 딱 짜여진 식이 아닌데 뭐 어떤 근데 식으로 이제 제가 특징적인 뭐 게 있나요? 구체적인 뭐 교과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어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한 가지 뭐 이쪽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몬테소리가 어느 나라죠? 몬테소리? 몬테소리가 그 이태리로 알고 있는데 대안학교 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이제 사교육하는 학원에서 이름 다 가져와서 쓰는데 예, 삐아제도 그렇고 이 나라는 이제 방점이 이제 뒤처진 애들을 어떻게 끌어올리냐. 네. 예, 이제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에 방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반대로 위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더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합격률을 높이는 여기에 이제 네. 방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진도를 못 따라가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방과 후에 따로 선생을 채용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더 네. 시킨다든지 네. 하는 제도가 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졸업시험 본다고 원래 말씀드렸죠. 보충 수업은 그런 그렇죠. 식으로 돼야 되는데 누구한테나 다 보충 수업을 시키고 뭐 이러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잘 배웠는데 뭘 또 보충 수업을 해?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그 졸업시험 야간 자율학습 뭐 이런 거. 봐서 실력이 안 되는 애들은 한 1년 정도 다시 더 다니는. 그래서 고등학교 정도 나왔다 그러면 실력이 그렇게 많이 편차가 크지 않은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뭐 피사 같은 거 국제 학력 시험이든가요? OECD에서 보는 네. 그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도 뭐 맨날 1등 한다고 그러지만 핀란드도 1, 2등, 3등 안에 막 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핀란드가 이제 우리나라를 보고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네는 분산이 크다. 그 퍼짐이 크다는 거죠.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랑. 근데 핀란드는 그 분산이 훨씬 작다. 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네가 좀 낫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피사에서 핀란드가 15등인가 나와가지고 핀란드가 약간 좀 충격받았다는 얘기가 네. 최근 뉴스에 나오긴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제일 교육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로 네. 핀란드가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조건은 다르지만 우리나라가 막 1등, 3등 막 과목별로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보면 이게 또 약간 환상이 또 깨지는 것 같은 사회인데 아까 그 조세 기반 복지도 마찬가지지만은
거기는 근데 뭐 사립 대학이니 뭐 이 사립 중고등학교 이런 거는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부분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90% 걸로 이상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립이 있다 할지라도 재정은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네. 아마 국가가 정한 어떤 규범 범주 같은 것도 벗어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9년인가 대학의 자율성을 좀 줘야 그 창의력이 살아난다고 그래가지고 대학 법을 좀 개정을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국립대학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대학을 다그 법인화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공공기업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제 그 대학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 그저뭐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뭐 영향 비슷한 거겠네요. 근데 옛날에 제가 영국 경우를 보니까 사립 대학의 재정을 정부가 60% 정도 대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놀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국립이니 뭐 이런 데가 뭐 5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금 뭐 기선예비 이런 거 받아가지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 국립대 교수들은 아니다 그러고 뭐 정부 재정으로 뭐 80% 운영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본 자료에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니 영국 사립보다도 못하다 우리나라 국립이 제가 이제 그래서 거기는 그 사립이 국립이고 국립은 국립이고 뭐 그런 생각인데 거기도 좀 많이 바뀌겠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핀란드에서는 여전히 이 대학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금들은 국가를 통해서 충당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등록금을 안 받으니까 그 외에는 뭐 기부금이나 이런 거밖에 이제 아니면 뭐 프로젝트에서 얻는 돈밖에 기댈 데가 없는 그런 돈들이 아주 미미하니까 역시 이제 대부분의 자금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 그 핀란드에서는 뭐 이 정치적으로 뭐 어떤 정당들이 좀 뭐 주로 여당이고 또 국민들이 이제 뭐 정치나 정부에 대한 어떤 뭐 신뢰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또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그 뭐 정당에 대한 신뢰건 아니면 뭐 모르는 개인에 대한 신뢰건 제일 높은 나라들이 이제 북구 국가들을 뭐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이 제일 높은 거는 여러 조사에서 나오는 거고요. 단지 이 핀란드 정치 지형에서 좀 특색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3인당의 힘이 이렇게 크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웨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집권당이 3인당이 아니긴 합니다만 단일 정당으로서 지지율이 제일 높은 정당은 3인당이거든요. 이른바 보수당이 많이 쫓아왔다고 그러지만 3인당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제가 최근 그 선거 결과 같은 거 핀란드를 보니까 여기는 오히려 뭐 보수당이 제일 국회의원도 많고요. 3인당이 그 뒤고. 그 당 이름이 보수당인가요? 그 여기서 이제 내셔널 코올리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바꿔서. 국민전선, 국민연합. 내셔널 코올리션 파티인데 성격을 찾아보니까 이게 자유당과 보수당이 이게 연합한 뭐 이제 그런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제일 지지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소셜 데모크라트 파티 오브 핀란드에서 핀란드 3인당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그럼 한30% 정도 되나요 지지율? 그 지금 또 당들이 많이 다른 당들이 많이 있는데 대충 보면 한 이게 지금 전체로 한 200석 가까이 된다 그러면 150석에 한 40석 정도 되거든요. 보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4석, 5석 정도 되고,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3인당이 그것보다 조금 못 미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농민당 아까 농민당이 있나요 아직도? 농민당도 그 최근 선거에 35석 차지했고요. 이것도 굉장히 비슷비슷하네요. 그 스웨덴이랑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스웨덴은 그 두 당 빼면 나머지 당들은 굉장히 지지율이 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족주의 정당으로 이제 핀스 파티라고 여기가 또 38석 정도. 38석. 그것도 비슷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좌파당 레프트 얼라이언스 14석. 그다음에 이제 녹색당 같은 그린리그가 10석. 아까 스웨덴당도 10석이라고. 9석 정도 지금 돼 있고. 아주 그 재밌네요. 그러니까 스웨덴은 큰 3인당
조그만 보수당, 기타 당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올망졸망하게 당들 지지들이 비슷비슷하게 그러니까 4개, 5개 예, 예. 정도 있는 셈이네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 뭐 정치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게 심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 대한 어떤 뭐 불신 이런 것도 그 뭐 심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 복지 관련해서 이제 뭐 조세 저항 심리 예, 예. 뭐 이런 걸로도 나타나고 그럴 텐데 그 핀란드 경우는 그런 게 뭐 별로 없나요? 뭐 국가나 정부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뭐 조세 뭐 저항 심리 뭐 이런 거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국 사람들이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느냐를 네.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뭐 북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회 서비스 분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라는 건 결국 이제 개개인들이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제 어려움들을 도와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다 보니까 그걸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서비스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정부 지출에 대한 불신이나 그런 부분, 조세 저항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뭐 당들끼리 이렇게 막 뭐 역사를 잡거나 그다음에 여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뭐 법안을 뭐 제출하고 뭐 그래서 이게 그 뭐 서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여야가 맨날 TF하고 싸우고 뭐 이러진 않나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산안도 뭐 제대로 처리한 적이 뭐 거의 없대요. 이제 북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이슈가 생기게 되면 그걸 해결하는 절차들이 대충 이제 첫 번째 각 정당의 대표들이나 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결할까를 논의하다가 첫 번째로 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자라든지 이해 당사자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한 수년을 또 연구를 합니다. 그 뭐 극한 갈등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 없이 해결이 되죠. 그렇죠. 상당히 오랫동안 이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고 했으니까 그럼 이미 이제 합의안이 이제 만들어진 상태가 될 테니까 그렇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그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라든지 이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뭐 그 복지와 관련해서 보자면 이제 우리가 복지 국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뭐 지금 극한의 어떤 대립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대립을 합의로 바꾸는 어떤 복지제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제도 확대와 관련해서 보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성장에 대한 거의 그 편집증적인 그 관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든지 뭐 수출이 좀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말자고 그러고. 예? 근데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복지제도를 활용해서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뤄낼 것인가.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복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이런 데 이제 1960년대부터 관심이 있어 왔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도 경제 성장과 복지가 경제와 복지의 동반 성장. 그렇죠.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하신 것 같네요. 우리는 또 한편으로 이제 흑백 논리적인 사고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분단 상황에서 이게 더 심해지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성장은 아니면 복지 아니면 뭐 성장 이런 식으로 배타적인 걸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복지와의 경제 성장이 복지 발전과 경제 성장이 어떻게 선순환적으로 이렇게 그 되나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소국이다 보니까 첫 번째로 그 양질의 노동력을 풍부하게 갖는 게 이제 경제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가 되는데요. 양질의 노동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건강하고 지식과 교육을 많이 받은 노동력이 이제 풍부하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 이제 그 부분을 그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 복지제도를 굉장히
강조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결국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느냐 네. 이게 이제 영향을 받게 되니까 가능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이제 미연에 해결해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복지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그 육아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국가의 어떤 개입이 이제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럼으로써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해서 이제 애를 키워야 되는 사람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다시 요약하자면 어려서부터 제대로 교육시켜서 양질의 노동력을 만들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일할 수 있게 만들어서 가능한 한 세금을 많이 내게 만들고 그게 다시 또 다음 세대에게 양질의 노동력, 양질의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자금으로서 이제 활용되게 되고 그런 이제 선순환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끝으로 그 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스웨덴 모델로 뭐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좀 넓게 얘기하면 북유럽 뭐 모델로 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뭐 핀란드 모델로 우리가 쫓아갈 만한 건지 또 그게 또 적합하거나 뭐 가능하거나 한지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뭐 핀란드를 우리가 한 모델로 얘기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 스웨덴보다는 스웨덴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못 미치는 복지국가라고 그래야 되나 네. 이제 그 정도로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가 갖는 그뭐 시사점이라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와 복지를 어떻게 선순환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왔다는 거. 네. 또 구체적으로는 그 경제 활동에 장애가 되는 여러 요소들을 복지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냈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그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그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제 M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후반에서 30, 40대 초반까지 뚝뚝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다 이제 여자들이 출산하고 육아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복지,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라고 하는 것이 경제의 어떤 선순환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뭐 경제와 복지의 동반 성장. 예. 그런 그 특색은 우리가 충분히 그 받아들인다라고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오랜 시간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